안녕하십니까. 실천닷컴 마인드맵 사회 경제 세 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하고 네 번째 시간 합쳐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경제 주체 있죠, 그렇죠? 경제 주체 누구 있었어요? 가계, 기업, 정부. 일단 크게 세 개죠, 그렇죠? 해외는 나중에 무역할 때 뭐 그럴 때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경제 주체 가장 중요한 가계, 기업, 정부 세 개에 대해서 이제 그 2시간 정도에서 제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정도 할 정도의 분량이 되냐? 분량이 충분히 되죠. 충분히 되는데 그 대부분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요. 사실 정부 쪽입니다. 정부 쪽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에서 가계하고 기업을 먼저 조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부를 이제 1시간 투자해서 하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제 2시간에 이제 세 파트를 다 하게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다가 조금 이제 그 길다 싶다 그렇게 느끼신다면은 좀 길다 이렇게 느끼시면은 이제 가계 한 파트 딱 들으시고 잠깐 끊었다가 기업 파트 들으시고 그리고 정부 파트 들으시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엇만 하시면 되죠? 공부하시고요. 복습만 철저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예습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사회 같은 경우는요. 복습이 훨씬 중요해요. 그 예습은 시간이 남으면 하세요. 영어하고 막 그런 다른 거 있잖아요. 그죠? 한국사 뭐 이런 거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습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복습만 철저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에서 이제 첫 번째는 누가 나와야죠? 가계가 나와야죠. 그렇죠? 가계는 이제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가계가 하는 역할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보면 될까요? 생산 요소를 일단 제공을 해요.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산 요소는 어떤 걸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생산 요소는 뭐 대표적으로는 노동이죠. 노동. 예. 여러분이 제공할 거죠. 여러분이 제공할 거. 여러분 솔직히 자본도 없고 토지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노동밖에 없잖아요. 노동밖에 없어요. 그죠? 노동. 근데 조금 사시는 분들은 뭐도 있냐면은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토지. 예. 토지도 생산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생산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들. 그죠? 그래서 토지.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좀 더 이제 좀 잘 사시는 분들은 자본도 있을 수 있어요. 자본. 조금 이렇게 자본이 있어서 이 자본을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이나 토지 자본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가계가 뭘 하는 거예요?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이 시장에서는 가계는 공급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그죠?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계는 공급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얻는 건 뭐죠? 뭐 임금을 얻죠. 임금. 그래서 임금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임금은 그럼 뭐 하는 데 써요? 지르는 데 써야죠. 그렇죠? 지르는 데 쓰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물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게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공급자였다가 그죠? 그리고 생산물을 소비하는 수요자가 됐어요. 그럼 가게는요. 목표는 뭘까요? 가게 경제 활동의 목표는 뭘까요? 이거죠. 공급을 한 다음에 임금을 받거나 혹은 뭐 토지를 제공하고 나서 지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자본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게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게에 수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입은 무한정하지 않잖아요. 무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소비해야 돼요? 생산물을 소비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의 만족을 얻어야 돼요. 왜? 내가 정말 고민해서 무언가를 질렀는데, 그렇죠? 내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질렀는데 그거에서 만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정된 수입으로 최대한의 생산물, 그래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생산물 소비, 이것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더 효용입니다. 효용. 효용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이것이 가계의 역할이고 가계 경제 활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뭐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계 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부터 봐야죠. 그렇죠? 소득이 있어야 그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득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경상소득이죠. 경상소득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야. 상시적으로 발생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런 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한테 들어올 거야 이런 거요. 혹은 뭐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가 며칠 날 들어오겠지. 그리고 며칠 날 얘가 갚기로 했으니까 갚겠지. 이런 것들 예측이 가능한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장님이 알바비를 떼먹을 수도 있고요. 그죠? 사장님이 돈을 안 주고 튀실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인 거죠. 그런 특이한 경우 말고요. 그죠? 자꾸 그렇게 특이한 경우 생각하시는 분이 그 조금 이제 사이코패스 기질 있는 분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특이한 거 말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시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거는 근로소득이 있겠죠. 근로소득. 근로소득, 제가 일을 해서 받는 비용, 그리고 뭐 재산을 통해서 얻는 뭐 이자나 뭐 지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직접 생산물을 생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이라든가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해서요.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그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됩니까? 사람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그 국가에서 주는 돈. 그죠? 그거는 대가 없이 주는 돈이죠. 대가 없이 주는 돈. 물론 또 대가 없이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연금? 뭐 실업급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실업급여는 특히나 더 그렇죠. 내가 일을 안 하지만 국가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다음에 일을 구하는 기간 동안 실업에 관련된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대가 없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전 소득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경상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경상소득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경상소득은 이거는 경상소득이 상시적 발생이니까 비경상소득은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소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라고 하면 예상 못하는 소득이에요. 예상하지 못하고요. 급작스럽게 갑자기 그리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궁할 때 한 번쯤 생각하는 그거죠. 뭐죠? 로또 그죠? 복권 같은 거 당첨금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예측할 수도 없고 매우 일시적인 금액이죠. 그죠? 그럼 복권 당첨금, 그리고 퇴직금. 그럼 퇴직금은 그럼 예측할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언제 퇴직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물론 여러분 인생 목표에서 언제쯤 퇴직할 게 있을지는 모르죠. 그렇죠? 근데 과연 여러분이 그때 퇴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그죠? 제 여자친구도요.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요. 당연히 언제 퇴직하려고 그랬냐면요. 정말 버텨서 공무원을 할 수 없을 때, 공무원에서 이제 너 더 이상 안 써라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 연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 정도면 나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언제 받을지 막 이런 거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 바뀔 수도 있고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언젠가는 제 여자친구가 퇴직금을 안 받고 퇴직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저한테는. 그죠? 어쨌든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 이런 것들도 다 예상을 하기 힘들고 일시적인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경상소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쪽의 비중이 좀 높냐면요.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아요. 저소득층이요. 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득층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고소득층일수록요, 뭐도 높냐면요, 이것도 높아요. 비경상소득도요, 일반적으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 소득만 보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이거를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정부는요, 어디다가 세금을 걷는 게 상식적일까요? 당연히
여기다 세금을 걷어야죠. 재산하고 사업에다 세금을 걷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일반적으로 재산하고 사업 소득이 많은 거는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고소득층한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그 세금은 바로 여기 재산과 사업 소득에 물리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소득은 얻었죠, 그렇죠? 소득은 얻었어요.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합리적 소비라고 하는 건 소비를 할 때 정말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바로 최소 비용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효용의 극대화입니다. 효용. 내가 부족한 비용으로 뭔가 소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 만족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효용이라고 부르고요. 그 효용이 극대화되는 선택이 합리적 소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효용은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일단 2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총효용이에요. 총효용은요. 여러분이 소비를 합니다. 네. 소비를 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효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효용을 다 합친 게 그냥 총효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왜? 효용은 소비를 해야 발생하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소비를 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효용의 총합, 그것을 총효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한계 효용이란 말이 있어요. 한계 효용은 뭐냐면요. 소비를 했어요.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할 때 한 단위를 추가 소비합니다. 추가 소비라고 쓸게요. 추가 소비했을 때 증가하는 효용. 네, 효용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한계 효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소비를 늘렸어요. 원래 한 개 소비할 걸 두 개 소비하고요. 2개 소비할 걸 3개 소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뭐는 늘어날까요? 총효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총효용은 당연히 늘어나죠. 총효용은요. 소비가 늘어나면은 총효용은 같이 증가합니다. 왜 그렇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를 사는 거면 2개 사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일단 사는 순간에 만족은 얻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만족이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소비를 하면 할수록 총효용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근데 한계 효용은 아니죠. 한계 효용은 소비가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뭐도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한계 효용도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뭐 대표적인 음식으로 하면 치킨 같은 거 되겠죠. 그렇죠? 우리 치느님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치느님은 먹어요. 그래서 한 마리 먹었습니다. 한 마리 먹었어요. 만족스럽죠. 굉장히 만족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뭐 치느님을 영접했는데 만족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만족감을 이제 잃지 않기 위해서 한 마리 더 시킵니다. 한 마리 더 시켜서 먹기 시작하는데 처음 먹었던 한 마리랑 두 번째 먹었던 한 마리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냐 이거죠. 당연히 배가 고프고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배가 고파서 마음이 되게 아플 때 그쵸? 그럴 때 먹는 그 한 입의 치킨이 훨씬 더 맛있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먹을 때는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만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음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식에 뭔가 하나 먹었는데 두 번째 먹었을 때는 만족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처음에 먹었을 때 엄청 맛있죠. 그죠? 배고프니까.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배가 찬 다음, 그죠? 그 다음에 먹었을 때는 그 정도 만족은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료가 있어요. 페이지 쪽에 보시면은 여기 자료 14번 고지점에 있네요.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요. 방금 제가 했던 얘기예요. 그 소비를 하면 할수록요. 그 한계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볼게요. 갈비의 한계 효용이 있고요. 초밥의 한계 효용이 있어요. 한 개를 소비했을 때 굉장히 높죠. 그죠? 높은 효용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개를 소비했을 때는 둘 다 효용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떨어지게 돼요. 세 개를 소비했을 땐 더 떨어지게 되고요. 네 개를 했을 때는 더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다섯 개는 당연히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만약에 우리가 세 개를 소비했을 때 세 개를 소비할 때 한 개 효용은 감소했어요. 하지만 세 개를 소비했으니까 효용은 여기까지 다 합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 효용 자체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볼게요. 만약에 내가 한 개를 소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뭘까요? 효용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선택은 갈비죠. 갈비. 그래서 갈비 한 개를 소비했을 때 바로 요게 한 개 효용이자 총 효용이고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총 효용의 극대화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개를 소비했을 때는 16의 효용, 총 효용이 되는 거고요. 그럼 두 개를 소비할 때는 어떨까요? 두 개를 소비할 때는요. 딱 일단 한 개는 소비는 반드시 이걸 하죠. 그렇죠? 갈비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할 때 한 개를 더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효용을 찾는 거죠. 5하고 8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죠? 5하고 8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은 둘 중에 더 큰 8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두 개를 소비했을 때 최대 효용은 몇이죠? 두 개 합치면 되죠. 그죠? 24죠. 그쵸? 24. 이게 총 효용이 되는 거고요. 세 개를 소비할 때는요. 세 개를 소비할 때는 이거를 소비할 수는 없죠. 왜? 5가 더 크니까요. 그죠? 그럼 뭘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초밥을 선택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세 개를 소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했을 때는 합치시면 되죠. 그죠? 어떻게 합치면 돼요? 24, 29. 그죠? 29.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뚝쭉쭉 해서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물어보는 거는 극대화점. 극대화점. 5개를 소비했을 때 극대화점이죠. 그죠? 그래서 5개를 소비하려고 한다면은 이거. 그 다음은 둘 중에 뭘 선택해도 상관없죠. 뭐 이거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는 요거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합치면 몇이 나온다는 거예요? 37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5개를 소비했을 때는 총 효용은 37. 37이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최대 극대화점이다. 효용의 극대화점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그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소비는 배웠어요. 그죠? 소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면 돼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 생애 주기를 보시면은 생애 주기는 소득과 소비를 이제 그 일생에 걸쳐서 파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쓴 건 뭐죠? 빨간색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항상 쓸 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뭐예요? 소비죠. 소비할 때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시잖아요. 그죠? 소비. 그리고 여기는 그 소득.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나눠서요. 여기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 생애주의 나와 있는 그대로 할게요. 여기서 유소년층이죠. 여기 유소년. 뭐 이때는 뭐 무슨 소득 있겠어요. 그렇죠? 용돈이나 받으면서 살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어디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청장년층. 청장년. 여기는 노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특징은 뭘까요? 특징은 뭐예요? 유소년기하고 노년기는 소득에 비해서 뭐가 더 높다는 거예요?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높다는 거죠.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장년층에서는 소비보다도 소득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는 이 부분이요. 네. 이 부분과 이 부분.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추가 소비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즉 적자가 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죠? 이 부분은 소득이 소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저축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청장년층 때
저축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부분 있죠, 그렇죠? 추가 소득분 이 부분에서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저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저축을 해줘야 언제? 이때 노년 때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죠, 노후 준비, 그렇죠? 그래서 이 생애 주기를 한번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이 생애 주기에 맞는 소득과 소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거 절대 아니죠, 그렇죠?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그 간단한 문제 한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로서 한번은 다뤄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은 비합리적인 소비 부분이죠, 그렇죠? 비합리적인 소비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뒤에 조금 보시면은요, 뒤에 나와 있어요. 비합리적 소비 토픽 13이죠, 그렇죠? 토픽 13에 있는 비합리적 소비입니다. 첫 번째 비합리적 소비는 과시 소비예요. 과시 소비는 어떤 걸까요? 과시 소비는 이렇게도 불러요. 베블렌 효과. 베블렌 효과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내가 부자예요. 내가 부자인데 이게 뭔가 표현하고 싶어. 근데 이게 막 돈 이렇게 막 들고 다니고 카드 보여주면서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만큼의 소득이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뭘 사는 거죠? 비싼 걸 사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항상 이거 얘기할 때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권투 선수 있어요. 복싱 선수 작년에 굉장히 졸전을 치렀던 메이웨더라고 하는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그 복싱 선수가 항상 자기 돈을 자랑하죠, 그죠? 그러면서 SNS에 침대에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뿌려놓고 거기 누워 있기도 하고, 그죠? 되게 하고 싶지만 못하지만 그 친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쇼핑할 때요, $100 이하는 안 산대요. 항상 $100 이상의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옷도 그렇고요. 옷도 한 번 입으면은 두 번은 안 입는다 그러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옷 이런 것들을 사면서 자기 재력, 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 하는 소비죠, 그렇죠? 그게 과시소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편승 효과입니다. 편승 효과는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불러요. 밴드웨건 효과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거는 남들이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따라서 구입하는 거예요. 남이 이게 구입하니까 왠지 저거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따라서 구입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유행하는 물건들이 뭐 팔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건은 이제 최근이죠. 최근에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뭐가 유행했냐면은 이렇게 생긴 브랜드가 유행했죠. 이렇게 와이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북쪽 있잖아요, 이거 그쵸? 알고 있잖아요, 그쵸? 다 자기들도 다 입었으면서, 그죠? 다 알고 있잖아요. 노스 이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굉장히 유행했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교복이 필요 없어요, 그죠? 왜? 겨울이 되면 애들이 다 알아서 교복을 입으니까 노스페이스라고 해서, 그죠? 색깔만 다른 교복들을 다 입잖아요, 그잖아요. 심지어 모양도 똑같아. 그런 것들 다 막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죠? 왜? 남들이 사니까. 뭔가 좀 잘 나가는 애들이 사니까, 그렇지? 나도 왠지 저런 것처럼, 그죠? 물론 편승 효과가 과시 소비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과시 소비가 될 수도 있을까요? 될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일진이야. 내가 일진인데 내가 일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거에 대한 생각으로 뭐 노스페이스 샀다. 이러면은 과시 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 다른 친구들이 사니까 왠지 저게 유행이니까 그러니까 샀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편승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충동 소비입니다. 충동 소비는요, 필요 없는데 사는 거예요. 필요 없지만 갑자기 이제 필요도 없고 별로 계획도 없었어요.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이제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이 충동 소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그죠? 어떤 사람 어땠냐면은 저는 이제 좀 인천 그쪽 지역에 살아요, 그죠? 그쪽 지역에 사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이 가는 데가 부평이었습니다. 근데 부평 지하상가 가면은 부평의 지하상가 출구가 32개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하상가가 있고요. 그 지하상가에 가면은 이제 옷가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평에 도착을 해서 그때 당시는 차가 없었으니까 이제 뚜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상가를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지하상가를 통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여자친구가 그 지하상가를 통과를 못해요. 지나가다가 꼭 그 보다가 충동적으로 뭘 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거기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그걸 보고 또 삽니다. 그죠? 그래서 막 질러요. 그리고 나서 꽤 많은 걸 지르고 나서야 저희가 그 지하상가를 돌파할 수 있죠.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게 충동소비죠. 또 어떤 거 있었냐면은 여자친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자친구가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다 갑자기 저거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막 해요. 홈쇼핑을 본 거죠. 그때 샀던 게 고데기였어요. 고데기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죠?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더니 고데기를 샀어요. 그때 바로 샀습니다. 바로 구입을 했고요. 얼마 안 있어서 이게 택배가 왔는데 지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어떤 거라고요? 충동소비죠. 충동소비. 왜? 계획이 없었는데 충동적으로 내 마음이 갑자기 확 뭔가 와서 사게 되는 거, 지르게 되는 거. 그런 게 충동소비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투기소비입니다. 투기소비는요, 부동산 투기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투기. 그럼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는데 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부동산을 왜 사시죠? 땅을 왜 살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그죠? 그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거는요, 거기 집에서 살고 싶어서,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집값이 올라서 내 재산을 불려야지 이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을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오를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집에서 살려고 산다. 그러면 그건 투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집에 살 것도 아닌데 여기다 투자 형식으로 해서 이 땅을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땅이 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거. 그렇죠? 그게 뭐예요? 투기죠. 투기. 그죠? 그런 걸 투기 소비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그 사재기 같은 거죠. 사재기가 그 재작년 초하고 그 전에 그 재작년 말 그리고 작년 초 뭐 그때쯤에 이제 굉장히 이제 사재기가 붐이 일었죠. 무슨 사재기가 붐이 일었죠? 담배죠, 담배. 담배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엄청난 사재기 붐이 일었었죠. 그죠?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그죠?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은 특히나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근데 담배 값이 2,000원이 오른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한 보루씩 사두시는 분들 되게 많았죠. 그죠? 그런 것들 봐 뭐예요? 투기 소비죠. 그죠? 물론 여러분이 피시려고 하는 건 투기 소비가 아니에요. 그죠? 피시려고 하는 건 투기 소비가 아니고 그 일부러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이득을 얻으려고 미리 사놓는 거. 그렇죠? 그런 게 투기 소비죠. 그렇죠? 투기 소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의존 소비입니다. 의존 소비는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요. 굉장히 지금 화가 나는 사건이 갑자기 막 생각났어요.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게임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 만화도 좋아하고 되게 좀 덕후 기질이 있어요. 덕후 기질이 있는데 그 게임 중에 그 젤다의 전설 이거 얘기도 되나? Z 들어가는 그 있어요. 여기 좀 이게 파란색 그 녹색 이제 모자 쓴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 그 Z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25주년 기념 작품이 나왔어요. 25주년 기념 작품. 그죠? 저는 이제 그거를 살라고 기다리고 있었죠. 나는 이거 사야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광고 모델이 결정됐는데 그 광고 모델을 보는 순간 이게 머릿속에 좀 싸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광고 모델이 누구였냐면요. 동방 그 있잖아요. 동방 그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미키 씨였습니다. 미키 씨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자기가 굉장히 팬이었다 그러면서 광고 모델이 발탁돼서 기쁘다 이러면서 광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출시가 되자마자 한정판이 동났어요. 저도 그걸 살라고 정말 광클릭을 했는데 결국 못 샀어요. 그건 제가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죠? 제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사고 싶으니까 사는 거고. 그죠? 누가 문제였던 거예요? 동방신기 팬들이 팬들이 무지죠. 그렇죠? 자기들은 게임 할 것도 아니면서 그걸 왜 사냐 이거죠. 그죠? 왜? 누구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를 했으니까. 그죠? 뭘 보고 산 거예요? 광고를 보고 산 거죠. 그렇죠? 광고를 보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디귿 방금 이 가수들이 또 뭘 선전했냐면요. 피읍 그거 있어요. 두통약 있어요. 두통약. 그걸 선전했어요. 근데 그 두통약을 선전하고 나니까 두통약 판매량이 너무 많이 늘어갖고 머리가 아파서 진짜 가잖아요. 그럼 이게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약을 사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다 뭐예요? 의존 소비죠. 뭐 어떤 거예요? 광고라든가
그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했다든가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사게 되는 심리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거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가 그 광고했던 그 음료수 가게 있죠, 그렇죠?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대박이 났습니다. 네, 왜죠? 김연아 선수가 광고를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했던 그 신발 있잖아요. 그 신발이 거의 그 프로 그 신발 그 매출을 굉장히 많이 상승시켜줬죠.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의존 소비라고요. 광고나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뭐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사게 되는 거, 광고에 의존해서 사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의존 소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속물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속물 효과도 제 얘기네요. 그렇죠? 속물 효과도 제 얘기네요. 근데 뭐 제가 속물 효과 뭐 속물이란 건 아니고요. 속물 효과는 뭐냐면 이제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 차별성. 지금까지 소비는 거의 뭐 누구한테 의존해서 혹은 누구한테 편승해서 그래서 남들이 사는 걸 같이 산다던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속물 효과는 아니에요. 나와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사람과 달라. 나는 너희랑 똑같은 걸 사지 않을 거야. 이런 게 바로 그 속물 효과인데요. 대표적으로 한정판을 사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한정판에 대한 집착이 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신발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모읍니다. 그 신발 최근에도 작년쯤에 제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신발이 하나 나와서 그 제이 신발이 있어요. 그 그 니케에서 나오는 니케에서 나오는 그 제이 신발이 있습니다. 그 신발이 한정판이 재작년인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사기 위해서 굉장히 웃돈을 주고 그 물건을 샀죠, 그렇죠? 왜? 남들과 다른 소비 성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죠? 그게 바로 속물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합리적인 소비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는 소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축이겠네요. 저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좋은 거기도 하고 나쁜 거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축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계에서 안정적인 그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저축의 양면성에서 첫 번째는 세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단하죠, 그렇죠? 세이의 법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축 생각하시면 돼요.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을 하면은 그 저축한 비용을 가지고 은행이 뭘 하죠? 투자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 투자를 해요. 기업 투자가 되고요. 기업 투자를 되게 되면은 기업들은 뭘 하죠? 생산활동을 하게 되죠. 생산활동이 증가하게 되고요. 생산활동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발생한다는 거죠? 경제가 성장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이거는 고전경제학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이거는 너무 아름답게 본 거예요, 그렇죠? 저축이라고 하는 거 너무 아름답게 본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케인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죠? 저축의 역설이라고요. 저축의 역설입니다.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하는데 기업 투자보다 어느 쪽이 조금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비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축을 하다 보니까 소비가 감소해요. 소비가 감소하고요. 소비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뭐가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요. 기업 활동이 위축되니까 뭐가 불안정해져요? 그 실업이 발생하죠. 실업이 발생해요. 실업이 발생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어떻게 돼요? 소비를 못하게 되죠. 그렇죠? 소비를 못하게 되니까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경제가 침체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저축의 역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은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이제 개념만 조금 봐줄 거는요. 두 가지 정도 볼게요. 하나는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별거 아닙니다. 소득에 비해서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에서 얼마만큼 소비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평균 저축 성향은 내 소득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저축을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을 비교해 봤을 때 평균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은 저소득층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소득층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요만큼의 이제 그 금액을 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비중으로 봤을 때 한 90% 정도는 소비를 해요. 여기를 소비합니다. 소비해요. 저축은 한 5%, 10%밖에 못해요. 10%밖에 저축을 못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평균 소비 성향이 90%를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저소득층이죠. 왜? 이 사람들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과금하고 생활 필수품만 사도 굉장히 많은 양의 소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없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많이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한 10% 정도만 써도 내가 부족하지 않을 정도 심지어 과하게 소비할 수 있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고 나서 또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남는 건 뭐예요? 저축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고소득층일수록 평균 저축 성향이 높고 평균 소비 성향은 낮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이제 가계는 끝났고요.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 조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역할은 이제 그 가계랑 좀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일단은 생산물의 공급자입니다. 생산물을 이제 공급하면서요. 그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얻는 거죠. 그렇죠? 팔아서 이윤을 얻어요. 그리고 생산 요소의 수요자가 되는 거죠. 생산 요소의 수요자가 돼요. 노동이나 자본이나 토지를 사서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한 다음에 그걸 팔아서 이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들은 내용을 그대로 복기를 하시면은 생산 요소를 수요했어요. 생산 요소를 구매한 다음에 무엇을 만든다고요? 생산물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판 다음에 뭘 창출한다고요? 이윤을 창출한다고 그랬죠. 이윤을 창출해요. 그래서 기업의 역할, 기업의 목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윤의 극대화가 되겠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기업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곳은 바로 어디냐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비용하고 수입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비용하고 수입을 고려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총 수입이라는 게 있고요. 총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총 비용이 있어요. 당연히 총 수입과 총 비용이죠. 그렇죠? 총 수입이 하고 총 비용이 있는데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요. 그러면 뭐가 남는 거예요? 이윤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업의 이윤이라고 하는 거는 총 수입에서요. 총 비용을 빼죠. 그렇죠? 빼었을 때 이게 기업의 이윤이 나오는 거고요. 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뭐라고요? 그 기업의 목표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도 꽤 나왔어요. 그 기업의 이윤을 최대로 해라. 이런 거 수능에서는 가끔 나왔어요. 수능에서 가끔 나왔는데 아직 공무원 시험은 많이 안 나와서 시험에. 그래서 여기까지 아직 시험은 안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수는 있죠. 앞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수능에서 어쨌든 나왔던 부분입니다.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근데 이거 너무 쉬워서 요즘에 조금 무슨 개념이 좀 나왔냐면요. 평균 수입하고요. 평균 비용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요걸 주고 이제 기업의 이윤은 극대화점을 찾아라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봤었는데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평균 수입은 뭐냐면요. 평균 수입은 이런 거예요. 그 총 수입이 있잖아요. 총 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눈 거예요.
판매량을 나눈 거고요.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요. 총 비용은 그 판매량으로 나눈 거죠. 네,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를 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평균 비용을 안 주고 평균 수입을 안 주고 총 수입하고 판매량만 줬어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혹은 이제 그 총 비용이나 총 수입을 안 주고 평균 수입하고 평균 비용 그리고 판매량만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역으로 하시면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그렇죠? 여기 하시니까 곱하기 판매량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평균 비용 곱하기 판매량은 총 비용이다. 평균 수입 곱하기 판매량은 총 수입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문제 좀 푸시다 보면요. 이 정도는 굉장히 쉽게 푸십니다. 굉장히 쉽게 푸시고요. 요 개념만 조금 기억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 아직까지 그 수능 시험에서도 아직까지 다뤄주진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다뤄질지 안 다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저희 그리고 문제집에 다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마인드맵 사화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요. 하나는 한계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 수입은 뭐냐면요. 하나를 추가 생산을 했어요. 추가 생산을 했을 때 뭐죠? 증가하는 수입. 중과 수입이 얼마만큼? 그렇죠? 한 개를 추가 생산했을 때 추가 생산하고 판매했을 때 증가하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한계 수입이고요. 반대로 한계 비용은 뭐죠? 한계 비용은요. 추가 생산을 똑같이 합니다. 이때 증가하는 비용이죠. 증가하는 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이윤 극대화점, 그 기업의 이윤 극대화점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가지고요. 그렇죠? 이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요. 그렇죠? 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일치하는 지점이 이윤 극대화점입니다. 일단은 암기를 하세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면은 그때 이윤이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한계 수입이랑요. 한계 수입과 가격 일치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계 비용과 일치했을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볼게요. 그래프로 그려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한계 비용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한계 수입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때 어디에서 이제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서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까지는 그 비용 한 개를 추가 생산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뭐가 수입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 그래서 요만큼이 뭐가 된다는 거죠? 기업의 이윤이 된다는 거죠. 기업의 이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깥쪽으로 생산하게 되면 여기는 오히려 역으로 비용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위쪽으로는 여기서부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한테 손해가 된다는 거죠.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디까지 생산한다는 거예요? 일치하는 이 지점까지는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최대로 뭐예요?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일치하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뒤에 이거는 조금 연습 문제 보면서 할게요. 뒤에 연습 문제를 보시면요. 어디 있냐면은 개념 확인 문제 네 번째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생산량하고 이제 총 생산 비용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재화 한 개당 가격이 그래서 가격이 7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7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어차피 가격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가격은 변하지 않아요. 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한계 수익과 가격은 일치하게 되죠. 그렇죠? 한계 수익과 가격은 일치하게 돼요. 바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가격이면서 한계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계 비용은요. 한계 비용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왜? 비용은 어차피 증가하게 돼 있으니까요.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윤 극대화점은 어디라는 거죠? 일치하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면은 요 선이 무엇인가 이런 거 파악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다 혹은 한계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한계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럼 요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일단 그 문제를 하나씩 볼게요. 한계 수입부터 보죠. 총 수입부터 볼게요. 총 수입. 가격이 하나씩 7만 원이니까 생산량이 0개일 땐 당연히 수입이 없고요. 그죠? 한 개일 때는 곱하기 7 하시면 되죠. 그렇죠? 두 개일 때 곱하기 7 하시면 되죠. 그렇죠? 세 개일 때 7 하시면 되죠. 그렇죠? 굳이 더 안 써도 되죠. 그죠? 여기는 몇? 7. 여기는 14. 3은 21. 28. 그죠? 35.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그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총 소득,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여기는 2 플러스 2. 그죠? 여기까지는 생산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생산하면 안 되고 이후부터 2개 이상은 생산해야 돼요. 무조건. 플러스 2. 여기서는 4 플러스 4. 여기는 플러스 4. 여기는 2. 그죠? 그러면은 최대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3이나 4. 그렇죠? 요 안에서 생산량을 결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문제 하나씩 볼까요? 1번. 2개와 5개를 생산할 때 이윤은 동일하다. 2개와 5개 생산했을 때 이윤은 둘 다 2네요. 그렇죠? 동일하네요. 맞고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은 5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최대 생산량이니까 4개. 4개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4개에서 5개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이윤은 오히려 감소하죠. 그렇죠? 감소한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한 개를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손해가 적다. 한 개를 생산하게 되면은요, 이만큼 손해 보지만 생산하지 않으면은 5만큼 그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개라도 생산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조금 이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 한계 수입, 한계 비용은요, 그 좀 내가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질문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그 뒤에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그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제가 수능에서도 아직 나온 걸 보진 못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나올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그죠? 그래서 그 일단은 조금 뒤로 미뤄하셨다가 나중에 공부하셔도 좋고요.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질문을 남기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데요.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비용은 그 생산 비용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생산 비용은 증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증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생산을 하면 할수록 더 단가가 싸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요. 초기 비용이 드는 경우요. 초기 비용이 이제 막 들었어요. 처음에 그 원래 이거 단가당 생산량은요. 1단위당 생산량이 한 그 100원? 네. 100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처음에 이제 투자 비용, 공장에서 만들고 하는 때 드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막 이랬던 거예요. 1,000만 원 이만큼의 초기 비용이 들었고 한 개 생산할 때 100원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는 이걸 그랬을 때 이 100원을 가지고 생산을 계속해요. 그랬을 때 이제 비용은 오히려 이 초기 비용을 다 뽑을 때까지는 오히려 더 싸진다는 거죠. 오히려 더 싸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 비용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평균 비용은 총 비용 여기 판매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판매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총 비용이 원래 한 개 생산했을 때 1,100이었는데 두 개 생산하면은 1,200이 되죠. 그렇죠? 두 개 생산하면 1,200이 돼요. 왜?
초기 투자 비용이 2배로 증가하진 않잖아요. 초기 투자 비용은 그대로고 생산량만 100원씩 추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개 생산했을 때 1,200원이에요. 그럼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누기 1, 나누기 2 하시면 되잖아요. 600으로 줄어든다고요. 그쵸? 3개로 하시면요? 1,300. 그쵸? 나누기 3. 이렇게 되시죠. 그쵸? 그래서 점점 감소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생산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 부분을 딱 떠서요. 여기가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A 부분에서는 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은 바로 A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산을 하고 보는 거죠. 그렇죠? 하고 보는 거죠. 오히려 생산 비용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꽤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령을 알려드렸죠. 혹시 너무 길다 싶으면은 잠깐 끊으셔도 됩니다. 잠깐 끊으셨다가요. 가게 끊었다, 기업 끊었다, 정부 이렇게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정부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